오늘은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책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의 저자는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용옥 님과 김규식 님이 이제 저자로 발간한 책인데, 왜 한국 주식시장에는 공정과 상식이 작동하지 않는가. 아마 주식 투자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얘기 들으면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굉장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책 말미에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만들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앨런 그린스펀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말입니다. 지금은 문맹만큼이나 이제 위험한 게 금융 문맹입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근로로 돈을 버는 시기가 30년이라면 3, 40년 이상을 그때까지 축적한 재산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노후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 시기에 노후를 이제 30에서 40년, 이 시기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금융 자산을 운영하는 것 말고는 지금 딱히 대안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앞으로 3, 40년 또 줄기차게 올라가 주진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 수십 년간 고도 성장기를 거쳤죠. 열심히 저축해서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하고, 내 집 마련만 하면 자산은 저절로 늘어 다른 투자를 하지 않아도 순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뭐 금융 문맹이다 뭐다 얘기할 게 없었던 거죠. 부동산만 하나 사놓으면 자산가가 될 수 있는 시기였으니까. 소득은 물가보다 빠른 속도로 늘었고, 인구도 늘고 도시화로 인구가 집중되며 수십 년간 집값이 올라 다른 투자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도 DNA에 새겨졌죠. 지금은 완전 반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인구는 줄고 도시화도 이제 끝나갑니다. 서울도 인구가 줄고 있으니까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거 성장기 때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답습한다면 같은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젠 금융상품, 그리고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지속될 경우 국내에서 자산 가치가 오를 거라 예상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올라가더라도 수익은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저성장이 지속된 일본 국민에게는 주택은 자동차 같이 사용 기간이 길어지면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서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공식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물론 모든 자동차가 감가상각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도 명품, 클래식한 자동차들은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올라가는 자동차도 있지만, 대다수 자동차는 감가상각되면서 연수가 되면은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도 아마 마찬가지 개념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도 낮고 주식은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집에 현금을 쌓아둔 집이 많습니다. 예전에 일본에서는 집이 비어있는 틈을 타서 포크레인을 가져와 가지고 마당에 돈을 묻어놓은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를 듣고 포크레인으로 마당을 파서 돈을 훔쳐간 그런 사건도 있었다고 하죠. 지금 이제 혼자 사는 노인이 일본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집을 정리하다 보면 나오는 현금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시기 국내 자산을 보유하는 것보다 현금을 보유하는 선택이 안전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일본 국민이 이상한 게 아니고 장기 저성장 시기를 겪고 나면은 당연히 그런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시기가 되더라도 준비된 분은 해외에 성장하는 자산을 매입해 높은 수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이지만은 지금 신흥국들이나 지금 인구가 한참 늘고 있고 도시화가 진행 중인 이런 국가들이 세계에는 많이 남아있죠. 이런 나라들은 계속해서 소득 수준이 올라가서 소비가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경기 성장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어떤 자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럴 여지가 남아있는 국가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거든요. 해외 시장에 관심 가져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사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 뭐 읽어보시면은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뒷목 잡을 만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공공연히 이제 그동안 뭐 얘기 회자되던 얘기들이 많았지만은 야 그래도 이렇게까지 이제 다양하게 주주의 주머니를 개미 소액 주주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주주 권리가 다 없다는 게 아니고 소액 주주의 권리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 지배주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소액주주가 희생돼야 되는 이런 이제 구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다룬 내용이거든요. 책을 읽으면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공감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읽자마자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께 선물로 드리면서 꼭 읽어보라고 일독을 권해드렸거든요. 주식농부로 유명한 박영옥님은 국내 회사들이 지배주주 오너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 이래서 장기 투자를 해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구나. 회사 실적은 좋은데 이거 도대체 주가는 왜 안 오르는 거야? 시가총액이 자산가치 절반인데 주가가 왜 떨어지지? 이런 이 국내 시장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풀리지 않는 주식시장의 비밀, 이런 것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이름으로 지금 부르고 있죠. 주가가 오를수록 불편해지는 지배주주와 오너 일가가 있어 이런 미스테리한 일들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책 내용을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최근 대기업들이 앞장서서 연이어 주주를 물먹인 대표적인 방법은 물적 분할이었습니다. 아마 2020년 뭐 공모주가 이제 최근 다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투자가 시작되면서 회사 자회사를 분할하고 분할한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되풀이한 회사들이 많았죠. 그것도 이제 대기업들이 앞장섰습니다. 회사의 핵심 사업부를 자회사로 떼어낸 후 상장시켜 기존 주주 물먹이는 양아치 짓입니다. 본문 내용을 좀 함께 보시면 2020년 9월에는 카카오게임즈, 2021년 6월에는 카카오뱅크, 2021년 10월에는 카카오페이를 연이어 상장시켰다. 카카오의 가치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카카오의 일반 주주들은 이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현재도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재팬을 추가 상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초조하고 애가 탈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당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바로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였다. 2021년 12월 카카오페이 대표를 비롯한 카카오페이 경영진들이 상장 한 달 만에 스톡옵션 주식을 단체로 매각한 사실이 알려지며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휘말린 것이다. 유명한 사건이었죠. 당시에 이제 대표이사로 내정됐던 사람은 사임을 했고, 뭐 물론 사임했다고 끝난 건 아닙니다. 뭐 사회이사로 뭐 재직하면서 몇십억의 연봉을 계속 받아왔다고 합니다. 이러니 이제 뭐 소액주주들이 이제 물먹었던 사건이라고 이제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카카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SK케미컬, SK바이오사이언스를 분할 상장하면서 이제 공모 시장에서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았고, SK이노베이션은 SKIET,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는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뭐 정말 씁쓸합니다. 기존에 이제 SK케미컬 주주나 SK이노베이션 주주, LG화학 주주, 카카오 주주는 이 분할된 이 핵심 사업들을 바라보고 이제 투자하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이 사실 그때 당시에 성장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고, LG화학 주주 어떻게 보면 LG화학 자금을 가지고 배터리 사업을 키웠는데 이제 수익을 낼만 하니까 에너지 솔루션으로 독립하면서 이제 별도의 주식을 상장한 거죠. 최근 3년간 유명했던 물적 분할로 자회사를 상장시킨 기업들입니다. 카카오는 불과 1년 남짓한 시간에 무려 3개의 자회사를 상장시켜 주가 하락과 비난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분할 상장된 회사들은 상장일 이후 최고가 대비로
지금 81%, 70%, 약 80%에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세에서 모두 공모해서 엄청난 흥행을 일으켜 자금을 모으는 데 성공했지만 이제 주가가 전고점을 회복하려면 4배에서 5배 올라야 됩니다. 40%에서 50% 올라야 되는 게 아니고 4배에서 5배가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겁니다. 반복적으로 주주를 물먹인 결과 카카오 이름만 붙어도 신뢰가 굉장히 낮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페이는 결제에 대한 장점 어떤 사업성도 있지만 카카오 증권이나 카카오 보험 이런 것들에 대한 손해보험이나 이런 사업들이 지금 카카오페이에 있는데 이 사업들이 커지면 언제 또 분할해서 상장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함이 계속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부산 가는 기차표를 사서 기차에 올랐는데 중간에 기차 칸을 분리하는 격입니다. 물적 분할은. 기존 기차 승객은 부산까지 가려면 기차표를 다시 한번 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제 부산에 가지를 못하는 거죠. 기차에 타고 있는 승객이라면 이걸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주식시장에서 벌어지고 소액주주들은 이걸 말없이 받아들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양아치 맞습니다. 분할에 반대해도 막을 방법이 없으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했다고 핵심 사업의 성장 결실을 얻으려면 주식을 팔고 새로 상장하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으로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은 2019년 4,543억, 2020년 1분기에는 518억의 영업 손실을 냈다. 그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다가 2020년 2분기에 1,037억 원의 흑자 전환을 하면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흑자로 전환된 이후 5년간 30년 이상의 복리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할 때 LG화학 투자금 13조 원은 50조 원의 매출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야말로 대박이었다. 그동안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해온 주주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돌아가는 것이 마땅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참혹했다. 회사는 바로 그 시점에 주주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했다. 바로 배터리 사업의 물적 분할과 상장을 결정한 것이다. 예상대로 그 이후 LG화학 시가총액은 25조 원가량 증발했다. 씁쓸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청약에 몰린 자금이 1경 5,200조 원. 그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돈이 많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1경이 넘는다라는 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1경이 넘는 자금은 앞으로도 당분간 깨지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LG화학이 100% 지분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 후 모든 영광을 누리는 동안 LG화학 주주 심정은 어땠을까요? LG화학이 누려야 할 배터리 사업을 낼름 빼서 상장하는 개미 털어가기식 물적 분할이 반복되니 우리나라 상장 기업에 대한 신뢰는 바닥입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 모회사 자회사 동시상장 비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훨씬 낮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의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모자회사 동시상장 비율은 영국은 아예 없고 미국 0.5%, 프랑스, 독일 3%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모자회사 동시상장 비율은 8.47%며 최근 신규 상장 기업을 따로 놓고 보면 20%에 이릅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책을 또 같이 보면서도 또 살짝 열받네요. 최근 상장 기업만 보면 20%, 10개 중 2개 기업, 5개 중 1개 기업이 지금 이제 물적 분할로 상장되는 동시상장, 모기업과 동시상장되는 자회사라는 사실입니다. 2017년 1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자회사 신규 상장한 42개 모회사 주주는 8조 9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으니 정말
주목이 불끈 쥐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내 돈이 뭐 얼마 안 된다. 아니면은 내 돈이 아니다. 나는 팔고 나오면 되지. 어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적극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이제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불씨는 고스란히 기업 가치에 반영되어 우린 이걸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들이 전체 시가총액이 애플 시가총액에도 미치지 못한다. 2022년 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된 기업은 모두 2,588개. 이들의 시가총액을 모두 합친 금액은 2,083조 원이었다. 그 시기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2,577조 원. 아무리 애플이 글로벌 최고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걸출한 기업들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는 이제 2022년 말 기준으로 봤던 거고 2024년 현재 이제 기준으로 하면 그 차이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2,404조 원입니다. 애플은 그 사이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 3,900조 원까지 올랐습니다. 조금만 차이가 벌어지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2배에 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글을 자회사로 보유한 알파벳 하나의 시가총액이 2,400조 원입니다. 2,558개의 우리나라 국내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과 미국 기업 가치 하나만도 못한 거죠. 만약 애플이 휴대폰 사업만 따로 떼어 상장한다면 또는 알파벳이 구글만 따로 떼어 상장한다면 모기업 시가총액은 훨씬 낮아질 겁니다. 이런 이제 행위를 반복하면 모기업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신뢰가 낮아지면서 전반적인 그게 이제 기업의 미래 가치에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죠. 수백 개의 자회사를 둔 알파벳 애플은 오직 하나의 그 기업만 상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만 해도 엄청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나스닥에 상장했던 쿠팡과 이마트의 시가총액을 비교만 해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나스닥에 상장한 쿠팡은 당시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71조 8천억 원이었고 그 같은 시기 이마트 시가총액은 4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나스닥에서 조달한 자금이 5조 원이 되니까 이마트 전체 지분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쿠팡 공모 자금으로 이마트를 사면 되겠네라는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지금은 2024년 지금 1월 기준으로는 쿠팡은 34조 원, 이마트는 1.9조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물류 창고 정도만 가지고 있는 온라인 배송 전문 유통업체입니다. 이마트는 전국에 매장을 129개나 가진 온 오프라인 유통업체입니다. 이마트가 보유한 부동산 가치만 해도 지금 장부 가격이 10조 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뭐 팔았던 성수동 부지나 뭐 이런 것들이 거의 장부가액의 10배 이상에 팔렸거든요.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 가치를 추정해 보면 약 100조 원에 육박할 거라는 지금 시장의 평가입니다. 100조 원어치 이제 자산을 가진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 1.9조 원. 1.9조 원만 있으면 100조 원의 자산 가치를 가진 회사 하나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싸지 않나요? 전 세계 투자 자금이 미국으로 모이는 데는 회사의 성장성도 있지만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중요한 원인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은 이익을 주주와 함께 나누는 주주 환원이 가장 이제 낮은 국가입니다. 주주 환원율을 보면 이게 이제 주요국 주주 환원율의 10년 평균이거든요. 10년간 미국 기업들은 이익의 89%를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은 28%만 주주에게 환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31%보다도 낮은 수치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제 주주 환원에 이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주식을 오래 보유하는 것은 성장의 기회가 아닌 수많은 위험에 노출될 확률만 높아집니다. 기업이 아무리 이제 성장성이 높다 해도 뭐 주주에게 이제 그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대기업들이 이제 대주주가 그 회사의 정상적인 이익을 자회사를 차려갖고 뭐 빨대 꽂기식으로 그 회사에 이제 이익만 쪽쪽 빨아가면은 그 이제 모기업은 주가 가치가 올라갈 수가 없죠.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한참 이슈가 됐던 SM은 매출이 그때 당시에 거의 8천억이었는데 JYP는 2천억 정도 이제 매출을 하고 있었는데 두 회사의 이익이 비슷합니다. 이유는 SM은 라이크 기획, 대주주였던 이수만 회장이 가지고 있던 회사였죠. 이 라이크 기획에서 SM에 고가로 이제 뭐지 로얄티? 뭐 그런 어떤 음악에 대한 권리를 워낙 이제 빼가니까 7천억을 벌고 매출을 7천억 하는 SM하고 JYP 2천억 하고 있는 JYP의 이익 수준이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식은 제 가치를 받기 어려웠죠. 그때 당시에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이수만 회장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뭐 나섰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이제 하이브가 인수했었나? 기억이 안 나네. 결국은 카카오엔터에서 SM을 인수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아무튼 라이크 기획이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제 핫 이슈였습니다. 저자들은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양질의 외국 자본이 한국 주식을 이제 매수할 이유는 없죠. 외국 자본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수익이 될 만한 회사를 나라를 이제 골라서 투자하면 되는데 한국에 이제 이런 어떤 뭐 대주주의 이제 어떤 그런 악행들이 계속 이제 소액 주주의 손해를 입히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국내 투자자마저 이제 외면하고 있죠. 22%의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미국 주식을 사모으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국내 주식 시장에 많이 이제 이렇게 되었다 그러죠. 실망했던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 투자에 이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미국 주식이 지금 뭐 거의 엄청난 금리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미국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고 있죠. 저자들은 주주 민주주의를 위해 7가지를 이제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업 거버넌스, 배당 정책,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공매도, 금융범죄처벌, 투자경제교육 이렇게 7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하는데 이 사회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식을 상속할 때 국가가 상속받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상식적인 수준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건전한 투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방향에서 결정되어야 합니다. 공매도는 투명해져야 하며 부당하게 거둔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범죄 수익으로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모든 수익을 회수하고 과징금까지 부과한다면 쉽사리 금융범죄를 저지를 수 없을 겁니다. 수백억 대 이제 금융범죄를 저지르고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금융범죄가 이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상장사가 자회사 분할만 해도 주가가 크게 하락합니다. 사실 분할이 꼭 이제 그런 나쁜 목적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제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색안경을 끼고 보고 있는 거죠. 이미 기존 상장사들이 분할 후 상장이라는 수순을 밟아왔기 때문에 분할, 합병 등의 공시는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시장에 대한 신뢰는 없습니다.
주주 권리가 없는 나라에서 다시 권리를 찾으려면 부당함을 받아들이지 말고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불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카카오도 연속된 자회사 상장으로 여론의 문매를 맞자 이후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상장 얘기가 쏙 들어갔죠? 잠잠하면 또 언제 상장 카드를 들고 나와서 시장에 자금을 쓸어갈지 모릅니다. 정말 뭐 저도 이제 개미 투자자로 뭐 이런 일 뭐 어떤 악재 공시가 뜨면은 그냥 한숨 쉬는 것밖에 이제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목소리를 한 곳에 모아서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회사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걸 문제 삼고 뭐 소송 걸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이사회나 지배주주가 자기들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어떤 소액주주한테 손해를 입히는 이런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하는 분이라면 정말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네요. 어쨌든 오늘 좋은 책 잘 읽었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유튜브를 가장 열렬히 지지하는 응원가인 거 아시죠? 감사합니다.